하사 후보생 주제에 그 눈깔 아주 거슬려. 그 말과 함께 부사관학교의 썩은 권력이 한 여군 후보생의 눈을 잔혹하게 파고듭니다. 명백한 범죄는 훈련 중 사고로 둔갑하고 조직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피 흘리는 그녀의 꺾이지 않는 눈빛은 결국 별 3개를 단 아버지의 분노를 깨우고야 맙니다. 한 조교의 잔혹한 폭력이 어떻게 군 전체를 뒤흔드는 심판의 폭풍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머물러요. 청취 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자리한 육군부사관학교는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한 국토의 심장부에서 강철 같은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요람이었다. 거대한 연병장과 굳건한 건물들이 위용을 뽐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훈련 구호와 군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이곳은 단순히 기술과 전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간부를 만들어내는 정신과 육체를 극한으로 단련시키는 용광로였다. 기수는 밝혀지지 않은 어느 해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부사관학교 생활관을 감쌌다. 412생활관 2층 침대 위 최서연 하사 후보생은 차가운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25 보통 또래의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나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군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단정하게 깎은 짧은 머리, 위장 크림 자국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 그리고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또렷한 눈빛. 그것이 바로 최서연이었다. 그녀의 키는 165cm로 여성치고는 큰 편이었고 다부진 체격은 수많은 훈련을 묵묵히 견뎌온 결과물이었다. 최서연은 늘 말이 적었다. 동기들이 훈련의 고단함을 토로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눌 때도 그녀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렇다고 무뚝뚝한 것은 아니었다. 필요한 말은 간결하게 했고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도울 때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 뒤에는 그녀만의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육군 중장 최강훈,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별셋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이었다. 민간인이었던 최서연이 군인의 길을 택했을 때 아버지 최강훈 중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서연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하사 후보생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이 험난한 부사관 생활을 견뎌내고 싶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부사관으로 거듭나고 싶었다. 후보생, 차렷. 어느 날 새벽 점호 쩌렁쩌렁한 조규태 상사의 목소리가 생활관을 뒤흔들었다. 조규태 상사는 29의 나이로 부사관학교에서 가장 악랄하고 강압적인 조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눈빛은 매섭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흡사 독사 같은 인물이었다. 후보생들은 그를 악마 조규태라고 불렀고 그의 그림자만 봐도 모두가 공포에 질려 몸을 사렸다. 그의 매서운 눈에 최서연이 들어온 것은 부사관학교 입교 닷새째 되던 날부터였다. 야, 저 여후보생 눈빛 좀 봐. 뭔가 이상하지 않냐? 조규태 상사는 옆에 선 강지훈 중사에게 속삭였다. 강지훈 중사는 27으로 조규태 상사의 부하였습니다. 네,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사님. 강지훈 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조규태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거슬린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아니야. 저 눈빛 아주 건방져 보여.
이등병 나부랭이 주제에, 아니, 이제 막 들어온 하사 후보생 주제에 눈빛이 왜 저래? 아주 똑바로 뜨고 있잖아. 조규태 상사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가득했다. 사실 최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명령을 어긴 적도 없었고 무례하게 군 적도 없었다. 그저 앞만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조규태 상사는 최서연의 그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 눈빛에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감히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려는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이 그를 극도로 자극했다. 조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민재 저 후보생, 아니 최서연 저 후보생 좀 이상해. 눈빛이 영 거슬려. 딱 보면 신병이 눈으로 대드는 것 같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최서연은 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아버지 최강훈 중장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처럼 버텨야 한다. 그게 군인의 길이니까. 최서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훈련소의 생활은 민재, 아니 최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잠을 줄이고 견뎌야 하는 육체적 피로, 그리고 조교들의 끊임없는 압박. 최서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규태 상사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의 눈빛은 노골적인 저기로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후보생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갈 때였다. 조규태 상사가 최서연을 불러 세웠다. 야, 최서연 후보생. 최서연은 멈춰섰다. 네, 상사님. 너 오늘 훈련 중에 나 쳐다봤지? 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똑똑히 다 봤어. 너 이 새끼 아주 눈깔이 삐었나 본데?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조스로 보이냐? 조규태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살기 어린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너 눈빛이 아주 이상해. 아주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 너 같은 년이 부사관이 되면 군대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안 그래? 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조규태 상사는 최서연을 한참 노려보더니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섬뜩했다. 최서연을 향한 명확한 적의가 자리 잡은 얼굴이었다. 최서연은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저 훈련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지만 최서연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꿋꿋이 버티셨겠지. 최서연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밤이 깊어갔다. 생활관에는 동기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최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평온했다. 하지만 최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이 평온이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다. 최서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 아버지처럼 군인으로서. 다음 날 새벽 부사관 학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후보생들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생활관 앞에 일렬로 선 후보생들 사이에서 최서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 조규태 상사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차갑고 저기에 찬 시선이. 하사 후보생, 차렷. 조교의 목소리가 울렸다. 후보생들은 일제히 자세를 바로 잡았다. 최서연도 등을 곧게 펴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조규태 상사가 후보생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냉랭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조규태 상사는 천천히 후보생들 사이를 걸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사냥꾼처럼. 그리고 최서연 앞에 멈춰 섰다.
최서연은 정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조규태 상사가 최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주변 후보생들은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 예감하고 있었다. 어이, 최서연 후보생. 조규태 상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 지금 나 쳐다봤냐? 내가 우스워 보여? 최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더 화를 돋을 것 같았다. 아닙니다, 상사님. 최서연이 또박또박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조규태 상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야, 이 씨발년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부사관 학교 와서 몇 년 구른 나를 우롱해. 최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조규태 상사는 이미 마음먹은 게 있었다. 최서연을 짓밟기로. 너 눈빛이 아주 건방져. 개 같은 년. 조규태 상사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이제 막 기어들어온 하사 후보생 주제에 감히 나를 그런 눈으로 보냐? 내가 뭔데? 뒤에 백이라도 있냐? 조규태 상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후보생들은 더욱 긴장했다. 최서연은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조규태 상사를 더욱 자극했다. 조규태 상사는 최서연의 눈빛에서 굴복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건 그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조규태 상사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다. 이 씨발,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감히 내가 우스워 보여? 조규태 상사가 으르렁거렸다. 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곧은 자세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조규태 상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손가락이 최서연의 눈으로 파고들었다. 최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눈을 관통했다. 최서연의 몸이 휘청거렸다. 세상이 흔들렸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최서연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눈을 감싸 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후보생들은 입을 다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모두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다. 동기 강지훈 중사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조규태 상사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강지훈 중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싸 쥐고 있었다. 통증이 머리 전체를 휩쓸었다. 눈물과 피가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최서연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통증을 견뎠다.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라면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겠지. 이게 군대라면. 최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난 군인의 딸로 버텨야 한다. 최서연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피로 범벅이 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서연은 억지로 힘을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최서연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다. 한쪽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남은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규태 상사는 그 눈빛을 보고 움찔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일어나 이 씨발년아. 기생오라비 같은 년이 어디서 눈물이나 짜고 있어? 조규태 상사가 차갑게 말했다. 최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최서연은 다시 차렷 자세를 취했다.
피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최서연은 꿋꿋이 서 있었다. 점호 끝. 해산. 조규태 상사가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후보생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아무도 최서연을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모두 두려움에 눈을 피했다. 최서연은 홀로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손으로 눈을 다시 감싸 쥐었다.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최서연은 울지 않았다. 신음도 비명도 내지 않았다. 강지훈 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연아, 괜찮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강 중사님. 최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강지훈 중사는 할 말을 잃었다. 최서연의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안 되겠다. 의무실로 가야 해. 빨리. 강지훈 중사가 최서연의 팔을 잡았다. 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강지훈 중사는 고집을 부렸다.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강지훈 중사는 최서연을 이끌고 부사관학교 의무실로 향했다. 최서연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시야가 흐릿했고 온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서연은 쓰러지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부사관학교 의무실 문이 열렸다. 강지훈 중사가 최서연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의무실은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하얀 침대 2개와 간이 책상, 그리고 의료기구들이 놓인 선반이 전부였다. 군의관 송지혜 대위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28살의 송지혜 대위는 부사관학교에 온 지 2년이 넘은 베테랑 군의관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부상 병사를 봤지만 최서연을 본 순간 표정이 굳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후보생. 송지혜 대위가 재빨리 최서연을 침대로 안내했다. 최서연은 천천히 앉았다. 손으로 눈을 감싼 채였다. 피는 계속 흘러내렸고 최서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송지혜 대위는 재빨리 장갑을 끼고 최서연 앞에 섰다. 손 치워보세요. 제가 봐야 합니다. 최서연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피로 범벅이 된 눈이 드러났다. 송지혜 대위는 숨을 삼켰다. 의료용 손전등으로 최서연의 눈을 비췄다.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송지혜 대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송지혜 대위가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한번 눈을 살펴보았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건 찔린 상처예요. 송지혜 대위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눈을 찔렀어요. 누가 그랬나요, 후보생? 최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강지훈 중사가 옆에서 입을 열었다. 조규태 상사님께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의무실 문이 벌컥 열렸기 때문이다. 부사관학교 제1중대장 김민준 대위가 들어왔다. 38살의 김민준 대위는 부사관학교에서 FM 대위로 불릴 정도로 원칙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적에 예민한 인물이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 엄격했다. 무슨 일인가, 송 대위? 김민준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송지혜 대위가 일어서서 격려했다. 충성. 중대장님, 이 후보생이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민준 대위가 최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최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민준 대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다쳤나?
송지혜 대위가 대답하려 했지만 김민준 대위가 손을 들어 막았다. 후보생에게 물었네. 최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훈련 중에 넘어졌습니다, 중대장님. 최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송지혜 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찔린 상처예요. 송지혜 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김민준 대위는 무표정했다. 송 대위 진정하게. 후보생이 직접 넘어졌다고 했네. 김민준 대위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송지혜 대위가 항변하려 했지만 김민준 대위가 말을 잘랐다. 보고서엔 훈련 중 넘어짐으로 기록해. 그게 사실이니까. 더 이상의 논쟁은 허락하지 않는다. 김민준 대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의 논쟁을 허락하지 않는 어조였다. 송지혜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다. 김민준 대위가 최서연에게 다가갔다. 후보생, 내가 넘어진 거 맞지? 똑바로 말해. 최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다. 조규태 상사가 눈을 찔렀다고,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서연은 입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 최강훈 중장은 늘 말했다. 군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최서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최서연은 결심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받지 않겠다고. 네. 제가 넘어졌습니다, 중대장님. 최서연이 또박또박 대답했다. 김민준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알겠네. 송 대위 치료해주게. 김민준 대위는 그 말을 남기고 의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의무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송지혜 대위는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송지혜 대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맞습니다. 저는 그냥 최서연 하사 후보생일 뿐입니다. 한 명의 후보생이에요. 최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송지혜 대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다. 최서연의 눈을 조심스럽게 치료하기 시작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거즈로 감쌌다. 최서연은 통증을 참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치료가 끝났다. 최서연의 한쪽 눈은 하얀 거즈로 감싸져 있었다. 송지혜 대위가 조용히 말했다. 적어도 일주일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눈이 심하게 다쳤어요.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최서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송지혜 대위가 말렸다. 잠깐만요, 후보생. 송지혜 대위는 책상으로 가서 보고서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하지만 글을 쓰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훈련 중 넘어짐. 그 거짓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송지혜 대위는 어쩔 수 없었다. 중대장의 명령이었으니까. 송지혜 대위는 보고서에 글을 썼다. 하사 후보생 최서연 훈련 중 넘어져 눈부상. 펜을 놓는 순간 송지혜 대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묻히게 둘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송지혜 대위는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최서연은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최서연은 의무실을 나섰다. 강지훈 중사가 뒤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최서연 하사 후보생은 그저 한 명의 후보생일 뿐이었다. 중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후보생이었다. 그날 밤 송지의 대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최서연의 눈에서 흘러내린 피가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보고서에 적힌 거짓말이 훈련 중 넘어짐. 그 문장이 송지의 대위의 가슴을 짓눌렀다. 송지의 대위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건 폭력입니다. 사람 눈을 찔렀다고요. 송지의 대위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분노가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군의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이 일을 그냥 묻어둘 수 없었다. 송지의 대위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다. 노트북을 켰다.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다. 송지의 대위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잠시 망설였다. 이 일을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복이 있을까? 하지만 송지의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송지의 대위는 국방 헬프콜 시스템에 접속했다. 익명 신고 항목을 클릭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사관학교 하사 후보생 최서연이 조규태 상사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조교는 점호 중 최 후보생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최 후보생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중대장은 보고서를 조작하여 훈련 중 넘어진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력이며 은폐 시도입니다.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송지의 대위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송지의 대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송지의 대위는 노트북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최서연은 한쪽 눈에 하얀 거즈를 댄 채 훈련을 계속했다. 동기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아무도 그날의 일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조규태 상사는 더 이상 최서연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은 독사의 혀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등 뒤를 핥았다. 그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다른 후보생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다. 부사관학교 제1중대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한편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인 계룡대 육군본부 감찰실. 한 통의 익명 신고서가 감찰실장인 이정훈 대령의 책상 위에 놓였다. 이정훈 대령은 48, 날카로운 눈매와 빈틈없는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다. 육군 부사관학교 내 폭행 및 은폐 의혹.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런 종류의 신고는 드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신고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조규태 상사 점호 중 하사 후보생 최서연의 눈을 손가락으로 가격하여 심각한 안구 손상 유발. 중대장 김민준 대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훈련 중 부상으로 보고서 조작 및 사건 은폐 시도. 이정훈 대령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부사관학교는 육군의 허리를 책임지는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다. 그런 곳에서 그것도 교관이 후보생에게 이런 극악무도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었다. 그는 즉시 부관을 불렀다. 지금 당장 육군부사관학교 제1중대 소속 최서연 하사 후보생과 조규태 상사, 김민준 대위의 인사기록 카드 전부 가져와. 10분 내로. 잠시 후 세 사람의 인사기록 카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조규태 상사와 김민준 대위의 기록을 훑어보았다. 평범한 군인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서연 후보생의 기록을 펼쳤다. 그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숨을 멈췄다. 가족관계 부. 최강훈 육군 중장, 현 제3야전 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정훈 대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장성의 딸이 군 간부 양성기관에서 폭행을 당하고 은폐되기까지 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군 전체가 뒤집어질 핵폭탄급 스캔들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사안의 중대함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것은 조용히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이었다. 충성. 감찰실장 이정훈 대령입니다. 참모총장님께 긴급 직보드릴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대령에서 소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육군 참모총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참모총장은 보고를 받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단 말인가? 당장 최강훈 중장에게 연락해. 아니, 내가 직접 하지. 그 시각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3야 전군사령부 부사령관실. 최강훈 중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56, 30년 넘게 군복을 입어온 그는 살아있는 군의 역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강직함과 연륜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딸 최서연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고 격려해 주었던 딸이었다. 그때 집무실에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참모총장과의 직통선이었다. 충성. 중장 최강훈입니다. 최 중장 침착하게 듣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참모총장의 무겁고 착잡한 목소리에 최강훈 중장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자네 딸 서연이 말일세 부사관학교에서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야. 최강훈 중장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참모총장이 전하는 감찰 보고서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 들었다. 조교의 폭행, 중대장의 은폐,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 최서연. 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피해자 최서연 후보생? 최강훈 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내 딸이라고 내 딸의 눈을 찔렀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나왔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견뎌낸 것이다. 최강훈 중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어떻게 감히. 최강훈 중장이 이를 갈았다. 어떤 새끼가 내 딸에게 손을 대.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블랙호크 준비시켜. 지금 당장 충북 괴산 육군 부사관학교로 간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부사령관님, 오후에 합참회의가. 전부 취소해. 지금 당장. 최강훈 중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30분 후 굉음과 함께 블랙호크 헬기의 프로펠러가 격렬하게 돌기 시작했다. 최강훈 중장은 헬기에 올라탔다. 헬기가 육중한 동체를 하늘로 띄웠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땅이 멀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지옥 같은 분노를 안고 부사관학교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헬기 안에서 최강훈 중장은 딸 서연을 떠올렸다.
어릴 적 아버지의 군복을 입어보며 군인이 될 거라며 웃던 아이. 곱고 강인했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보물. 하지만 지금 그 아이가 고통받고 있었다. 서연아, 아버지가 간다. 최강훈 중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라.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헬기는 맹렬한 속도로 남쪽을 향해 날아갔다. 최강훈 중장의 눈빛은 분노와 결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중장으로서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을 해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가고 있었다. 그날 밤 육군 부사관학교는 평소와 다름없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생들은 생활관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훈련장에는 차가운 밤바람만이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412 생활관, 최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눈의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조규태 상사였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다. 그는 취해 있었다. 야, 최서연 후보생. 나와봐, 이 씨발년아. 그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선명했다. 잠에서 깬 다른 후보생들은 숨을 죽인 채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다. 최서연은 묵묵히 침대에서 내려와 그를 따라 나섰다. 조규태 상사는 최서연을 으슥한 훈련장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다. 아직도 그게 같은 눈깔로 날 보냐? 조규태 상사가 비틀거리며 최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거즈 풀어봐. 내 그 잘난 눈 좀 다시 보자. 내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최서연이 대답하지 않자 그가 소리쳤다. 내가 명령했잖아, 이게 같은 년아. 거즈 풀라고. 최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거즈를 풀었다. 아직 핏기가 가시지 않은 상처 입은 눈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조규태 상사는 그 눈빛을 보고 이를 갈았다. 버르장머리 없는 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선 내가 왕이야. 내년 따위가 나를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다시 한번 최서연을 굴복시키고 싶었다. 무릎 꿇어. 당장. 하지만 최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안 들려? 무릎 꿇으라고 이 씨발년아. 조규태 상사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최서연은 여전히 곧은 자세로 눈빛을 피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조규태 상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가 손을 번쩍 들었다. 다시 최서연을 때리려는 것이었다. 최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라면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겠지. 조규태 상사의 손이 내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내려놔라. 어둠을 찢는 듯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규태 상사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최서연도 눈을 떴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도 그의 기세를 감추지 못했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 그리고 어깨에서 서늘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었다. 최강훈 중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냉기로 뒤덮여 있었고 눈빛은 시베리아의 빙하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조규태 상사에게 다가갔다. 조규태 상사는 술 기운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중장이 왜 여기에? 충성. 상사 조규태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조규태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최강훈 중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조규태 상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 부대 내가 세웠다. 최강훈 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 같았다. 20년 전 이곳에 첫 삽을 뜬 사람이 나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곳이지 내 놈 같은 버러지가 폭력을 휘두르는 쓰레기장이 아니야.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내 놈들이 이렇게 망쳐나? 이게만도 못한 새끼가. 최강훈 중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떠는 조규태 상사를 지나쳐 최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풀린 거즈 사이로 보이는 끔찍한 상처. 그의 주먹이 다시 한번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아. 그가 조용히 불렀다. 최서연은 깜짝 놀랐다. 중장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저 눈빛, 저 얼굴.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 최강훈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여기에 있다니. 어떻게 알고 온 걸까? 최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군인의 딸답게 눈물을 삼켰다. 최강훈 중장은 다시 조규태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지금부터 넌 군인이 아니다. 군복 입은 짐승일 뿐이다. 군사경찰에 인계한다. 폭행치상, 직권남용, 상관모욕.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물어 군법 최고형을 받게 해주겠다. 조규태 상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중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라, 버러지 같은 놈. 최강훈 중장이 말을 잘랐다. 훈련장 입구에서 어둠을 뚫고 헌병들이 나타났다. 최강훈 중장이 오기 전 이미 부사관학교 헌병대에 직접 연락을 취해놓은 것이었다. 헌병들이 조규태 상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중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규태 상사가 애원했지만 최강훈 중장은 차갑게 돌아섰다. 헌병들은 비명을 지르는 그를 짐짝처럼 끌고 갔다. 훈련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최강훈 중장은 딸에게 다가갔다.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고생했다, 내 딸.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최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하냐? 넌 잘못한 게 없다. 넌 나보다 더 강한 군인이었다. 최강훈 중장이 딸을 끌어안았다. 최서연은 아버지의 단단한 품 안에서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얼어붙었던 훈련장의 공기 속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그녀의 가슴 속으로 번져갔다. 다음 날 아침 육군 부사관학교 본부 회의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학교장부터 시작해 모든 처장, 중대장, 그리고 조교들까지 전부 소집되었다. 모두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강훈 중장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과 함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모두가 일제히 기립하여 경례를 붙였다. 충성. 최강훈 중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경례를 받았다. 앉아. 그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간부들은 자리에 앉았지만 조교들은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최강훈 중장은 천천히 그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조교들은 고개를 숙였다. 최강훈 중장은 탁자 위에 감찰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이 보고서를 읽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하사 후보생 최서연이 조교 조규태에게 폭행을 당했다. 점호 중에 눈을 찔렸다고 하더군. 그의 시선이 김민준 대위에게 향했다. 김민준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지 김민준 대위. 김민준 대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최강훈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점점 높아졌다. 눈빛이 건방지다고 찔렀다지. 이게 같은 놈들이. 그가 멈춰 서서 조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인간의 존엄이다. 사람의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했다. 그 눈빛에서 건방짐을 본다는 건 내 놈들의 영혼이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는 뜻이야. 폭력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내 놈들은 그 후보생이 무서웠던 거야. 그 굽히지 않는 자세가, 그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조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강훈 중장의 말은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였다. 이 훈련소는 군인을 키우는 곳이다. 강한 군인이 아니라 올바른 군인을 키우는 곳이라고. 폭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건 쉽다. 하지만 그건 군인을 만드는 게 아니야. 노예를 만드는 거지. 나는 이 부대를 세울 때 다짐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하지만 내 놈들은 그걸 짓밟았어. 그는 헌병대장을 불렀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헌병 6명이 들어섰다.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감찰 대상이다. 학교장부터 모든 조교 간부들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 폭력과 은폐에 관여한 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해서 군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도주자는 없다. 모두 조사받고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헌병대장이 우렁차게 격려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조교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철옹성 같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가 끝나고 최강훈 중장은 의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최서연과 송지의 대위가 있었다. 송지의 대위가 최서연의 눈을 다시 치료하고 있었다. 최강훈 중장이 들어서자 송지의 대위는 깜짝 놀라 경례했다. 충성. 중장님. 최강훈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딸에게 다가갔다. 최서연이 일어나려 하자 그가 손으로 말렸다. 앉아 있어라. 그가 딸의 옆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버티면 되니까요. 최서연은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최강훈 중장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다. 정의는 회복되어야 한다. 내가 당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야.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저 곧게 서 있었을 뿐이지. 최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후보생으로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어요. 최강훈 중장이 딸을 꼭 안았다. 안다. 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아비로서 내 딸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곧게 버텼다. 이제는 아버지가 지켜줄 차례다. 그는 딸을 놓아주고 일어섰다. 그리고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송지의 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송지의 대위. 네, 중장님. 자네의 용기 있는 행동이 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기회를 주었네. 고맙네.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우리 군의 미래는 아직 밝다고 믿는다. 송지의 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최강훈 중장은 의무실을 나섰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부사관 학교는 변해야 했다. 아니, 그가 그렇게 만들 것이었다. 부패와 폭력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명예와 존엄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3주가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하지만
육군 부사관학교를 휘감았던 충격과 분노의 소용돌이는 오히려 더욱 거세졌다. 대한민국 육군 군사법원. 계룡대 한편에 자리한 이 엄숙한 공간은 군의 기강과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였다. 높은 천장 아래 태극기와 육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나무로 만들어진 재판석은 그 자체로 서늘한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군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최강훈 중장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이따금씩 떨리는 손끝이 그의 내면을 짐작게 했다. 피고인석에는 2명의 군인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조규태 상사였고 다른 한 명은 핏기 없는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는 김민준 대위였다. 3주간의 구금 생활은 그들의 오만했던 기세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모두 기립. 재판장이 들어서자 방청석의 모든 인원이 일어섰다. 재판장은 50 후반의 준장이었다. 그는 법복 대신 각 잡힌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수많은 전장을 겪어온 노장처럼 깊고 예리했다. 지금부터 피고인 조규태 상사 김민준 대위에 대한 군사재판을 시작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검사 기소 내용을 진술하라. 젊은 군법무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피고인 조규태 상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인 최서연 하사 후보생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위협을 가했으며 점호 중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안구를 손가락으로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62조 폭행치상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김민준 대위는 해당 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허위 보고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두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조규태 상사를 바라보았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는가? 조규태 상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 수척해진 얼굴. 인정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왜 그랬는가? 재판장의 질문에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최서연 후보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함을 치고 위협을 해도 그는 그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교로서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후보생들이 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연 후보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눈빛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장이 검사를 바라보았다. 증인을 신청하라. 법정 문이 열리고 강지훈 중사가 들어왔다. 상사 진급이 보류된 그는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는가? 네, 있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하라. 강지훈 중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점호 중이었습니다. 조규태 상사님께서 최서연 후보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건방지다며 폭언을 했습니다. 다음 순간 상사님은 손가락으로 서연이의 아니 최 후보생의 눈을 찔렀습니다. 후보생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증인으로 송지혜 대위가 불려나왔다. 그녀는 군의관으로서의 소견을 막힘없이 진술했다. 최서연의 상처는 명백한 외력에 의한 각막 손상이었으며 결코 넘어짐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김민준 대위가 명백한 허위 보고를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말했다. 피해자를 불러라. 문이 열리고 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거즈가 없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증인석에 섰다. 피해자 최서연, 당시 상황을 진술하라. 최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점호 중이었습니다. 조규태 상사님께서 제 눈빛이 건방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저는 군인으로서, 후보생으로서 자세를 잃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힐 수도 있었을 텐데. 최서연은 잠시 방청석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혼자 버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군인의 명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피고인 조규태 상사는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급자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에 피고인을 군에서 파면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민준 대위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하여 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이에 피고인을 군에서 파면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조규태 상사와 김민준 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군 생활은 그렇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끝이 났다. 재판이 끝나고 최강훈 중장은 복도에서 딸과 마주섰다. 민재야, 아니 서연아. 넌 나보다 강한 군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내가 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넌 끝까지 스스로 버텼지. 최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군인은 계급보다 양심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아버지께서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에 최강훈 중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을 나섰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군사재판의 판결은 거대한 파문이 되어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육군 참모총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국방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약속했다. 사건의 중심이었던 육군부사관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학교장은 보직 해임되었고 수많은 간부와 조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되었다. 최강훈 중장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딸의 아픔을 군 전체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언했다. 이번 사건은 조규태 상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닙니다. 군 내부에 만연한 잘못된 권위주의와 폭력의 문화를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제2, 제3의 최서연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육군 전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정의로운 병영문화 TF가 즉각 꾸려졌고 최강훈 중장은 TF 단장으로서 칼을 빼들었다.
그의 칼날은 성역 없이 군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 철학부터 병사들의 인권 실태, 부조리한 관행까지 모든 것이 감찰 대상이 되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적폐로 규정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거셌다. 일부는 환영했지만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군대 기강 다 무너진다. 장군 딸 하나 때문에 군대 전체가 난리다라는 비아냥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최강훈 중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군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글을 올렸다. 나의 딸이 겪은 아픔에 대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분노한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을 책임지는 지휘관이다. 지휘관으로서 나는 나의 딸과 같은 아픔을 겪는 병사가 단 한 명이라도 더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진정한 강군은 폭력과 공포가 아닌 신뢰와 존중 위에서 만들어진다. 이번 변화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장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편 후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최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사건 이후 그녀는 영웅이 되었고 동시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동정 어린 시선, 부러움 섞인 질투, 그리고 어색한 거리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부사관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서연아, 이제 충분하다. 이 이상 고통받을 필요 없다. 하지만 최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만약 제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저는 평생 중장 딸로만 기억될 겁니다. 조규태 상사의 폭력에도 동기들의 시선에도 굴복한 패배자로 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졸업하고 당당한 부사관이 될 겁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녀는 더욱 훈련에 매진했다.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밤늦게까지 남아 전투 기술을 연마했다. 동기들이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안에는 개인적인 상처를 극복한 강인함과 부하들을 지켜야 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중장의 딸이 아니었다. 동기들은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 최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혹독했던 훈련소의 겨울이 지나갔다. 마침내 졸업식이 열리는 날 육군 부사관학교 연병장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다. 수백 명의 후보생들이 각 잡힌 군복을 입고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고된 훈련을 이겨낸 자부심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단상 아래 최서연도 동기들과 함께 서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끔찍했던 폭력의 순간, 은폐된 진실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수많은 밤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흉터는 그녀에게 아픔이 아닌 훈장이었다. 하사 최서연. 이름이 불리자 그녀는 우렁찬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치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학교장은 그녀에게 직접 임관 사령장과 하사 계급장을 수여했다.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그녀는 힘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졸업식이 끝나고 최서연은 연병장 한편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평소의 근엄한 중장이 아닌 그저 딸의 졸업을 축하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자랑스럽다 내 딸. 최강훈 중장이 딸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군인이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연병장을 거닐었다. 최강훈 중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증명해냈다. 앞으로 너는 수많은 부하들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 될 것이다. 언제나 그들의 눈을 바라보아라. 그들의 눈빛 속에서 존중과 신뢰를 읽을 수 있다면 너는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며칠 후 그녀의 첫 자대 배치 결과가 나왔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그녀가 후방의 편한 보직으로 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배치된 곳은 강원도 철원, 최전방을 지키는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의 수색대대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곳 중 하나였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진짜 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그녀의 의지였다. 낡은 군용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는 산과 철책뿐이었다. 마침내 트럭이 수색대대 위병소 앞에 멈췄다. 살아 돌아오라는 비장한 구호가 그녀를 맞았다. 최서연은 전투 배낭을 메고 트럭에서 내렸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까맣게 그을린 얼굴의 행정보급관이었다. 신임 하사 최서연,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 나는 중대 행보관이다. 따라와. 그녀는 말없이 행보관의 뒤를 따랐다. 막사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병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낯선 여군 하사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섰다. 충성. 오늘부로 제1중대 부소대장으로 부임한 하사 최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그 무엇보다 강하고 또렷했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중장의 딸 최서연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 하사 최서연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지독했다. 칼날 같은 바람이 DMZ의 철책을 긁어내며 늑대처럼 울부짖었고 한 번 내린 눈은 계절이 바뀔 때까지 녹지 않아 세상을 온통 흰색의 절망으로 뒤덮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의 자연과 포성이 멎은 전쟁의 상흔이 공존하는 땅. 그곳이 바로 최서연 하사의 첫 부임지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수색대대였다. 그녀가 부임했을 때 부대원들의 시선은 복잡했다. 중장 딸이라는 꼬리표는 소문보다 더 빨리 최전방까지 날아와 있었다. 낯선 여군 하사, 그것도 엄청난 백을 가졌다는 그녀의 등장은 고요한 부대에 던져진 돌과 같았다. 병사들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쳤다. 그들의 눈빛은 과연 저 온실 속 화초 같은 아가씨가 이 지옥에서 버틸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었다. 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했다. 새벽 5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완전 군장을 꾸리고 대대 연병장을 달렸다. 10km, 20km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주간 훈련에서는 남자 병사들과 똑같이 뒹굴고 진흙탕을 기었다. 야간 매복 훈련 때는 얼어붙은 땅에 몸을 숨긴 채 밤을 새우며 떨고 있는 병사에게 자신의 방한 장비를 말없이 건네주기도 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누군가의 공격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부하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냈고 작전 지역의 지형지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꿰뚫어 보았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수색꾼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소리치거나 위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다. 그녀의 묵묵한 헌신 앞에서 병사들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중장 딸이라는 수식어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우리 부소대장님이라는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았다. 부임하고 6달이 지났을 무렵,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낀 초여름 새벽이었다. 최서연 하사가 이끄는 8명의 수색팀에게 DMZ 내적 지피 동향 감시 및 특이 지형 정찰 임무가 주어졌다. 작전 지역은 군사분계선을 불과 수백 미터 앞둔 언제 총격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지금부터 통신은 수신호 위주로 한다. 내 발자국만 따라와.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최서연은 선두에서 능숙하게 수신호를 보내며 팀을 이끌었다. 안개를 방패 삼아 그들은 소리 없이 비무장지대의 심장부로 스며들었다. 축축한 흙냄새와 짙은 풀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은 냉철하게 주변을 살폈다. 목표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후방에서 윽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최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즉시 정지 및 경계 수신호를 보냈다. 팀원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돌아갔다. 팀의 막내인 김일병이 발목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다. 훈련 중 다쳤던 발목인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된 것이었다. 김일병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부소대장님 죄송합니다. 김일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 순간 최서연의 뇌리에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부사관학교 연병장,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조규태 상사의 증오 어린 얼굴, 눈을 파고들던 끔찍한 고통,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그 차가운 정적. 온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부하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었다. 죄송할 것 없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알파2. 독수리에게 알린다. 팀원 부상 발생. 작전 중지하고 즉시 복귀하겠다. 현재 위치. 알파2 여기는 독수리. 복귀를 허가한다. 하지만 현재 안개가 너무 짙어 즉각적인 지원팀 투입이 어렵다. 최대한 은밀하고 신속하게 자력으로 복귀하라. 상황은 최악이었다. 부상당한 팀원을 데리고 언제 적과 마주칠지 모르는 이 위험한 곳을 스스로 빠져나가야 했다. 다른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과 두려움이 어렸다. 그때 최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듣는다. 박상병, 김일병의 군장과 소총을 인수해라. 이병장과 나는 김일병을 부축한다. 나머지는 5m 간격으로 전후방을 철저히 경계하며 이동한다. 우리는 괴물이 아니다. 다친 전우를 버리고 가지 않는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살아서 복귀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최서연은 김일병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었다. 80kg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구와 군장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7명의 전우들이 있었다. 지옥 같은 복귀 행군이 시작되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 북측 지피의 탐조등 불빛이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고 정체불명의 야생동물이 내는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기도 했다. 그때마다 최서연은 가장 앞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팀을 이끌었다. 마침내 남방안개선 철책의 희미한 윤곽이 보였을 때 모두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무사히 복귀한 후 이 사건은 대대 전체에 알려졌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녀를 중장딸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그녀를 최서연 부소대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것을 타인을 지키는 힘으로 승화시킨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1년 뒤 최서연은 중사로 진급했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주말, 그녀가 근무하는 지피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헬기 한 대가 지피 근처 착륙장에 내렸고 그곳에서 최강훈 중장이 내렸다. 장군을 맞이하는 의전도 요란한 보고도 없었다. 그는 그저 딸을 만나러 온 평범한 아버지였다. 두 사람은 지피 관측소에 나란히 서서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북한의 산하는 말이 없었다. 이제는 내가 지키는 땅이구나. 최강훈 중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군을 개혁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군은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딸이었다. 아버지, 그때 신고해 주신 군의관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최서연이 물었다. 송지의 대위 말인가? 얼마 전 소령으로 진급했다더군. 지금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자기 몫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용기 있는 군인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최강훈 중장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볕과 찬 바람에 그을린 얼굴, 조금 더 단단해진 턱선, 그리고 여전히 맑고 깊은 눈. 그는 딸의 눈가에 남은 작은 흉터를 보았다. 내 눈빛은 여전하구나. 그가 말했다. 아니,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저 곧고 맑기만 했다면 지금은 그 안에 수많은 부하들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구나. 그 눈빛이 이제는 두렵지 않으냐? 최서연은 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다시 북녘 땅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는 그날 이후로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단순히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전우를 지키는 눈빛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말에 최강훈 중장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부녀는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목숨 바쳐 지키는 조국의 산하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훈장이 되었고 한 사람의 용기는 거대한 조직을 바꾸는 위대한 씨앗이 되었다. 철원의 푸른 하늘 아래 한 명의 젊은 군인은 그렇게 자신만의 청성, 즉 푸르고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대한민국 국군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군단장님 초청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떼쓰지 말고 돌아가세요. 한 부사관이 내뱉은 오만한 말 한마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으려는 초라한 노인이 바로 그가 지키는 성의 주인을 만든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소한 실수가 군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지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박선영의 시간은 먼지 쌓인 서재에서 바싹 마른 종이 냄새와 함께 멈춰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최초의 여성 군사철학 교수, 수많은 별들의 정신을 벼려낸 살아있는 전설이었으나 이제 세상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역설했던 명예와 헌신, 인간 존중의 가치는 효율과 실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빛바랜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다.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그녀는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낯선 소리가 정적을 깼다. 현관 우편함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다.
느릿한 걸음으로 나가서 확인한 우편물은 뜻밖에도 딱딱한 인쇄체로 찍힌 군사우편이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승진부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나이에 군부대에서 날아들 소식이란 좋은 기억을 소환하는 법이 없었다. 애써 키워낸 수많은 제자 중 하나가 차가운 비석에 이름을 새겼다는 비보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부고가 아니었다. 빳빳한 종이 위 힘찬 만년필의 필체로 눌러쓴 한 통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박선영 교수님께. 교수님, 저 강지환입니다. 생도 시절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강당에서 소란을 피웠던 저를 끝까지 믿고 품어주셨던 그날의 온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군인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오만과 비겁함이라는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군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별 3개가 아닌 교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수만 근의 무게를 짊어진 기분입니다. 부디 귀한 걸음을 내주시어 새로 지휘를 맡게 된 제 부대를 둘러보시고 예전처럼 따끔한 가르침과 지혜를 내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끓여주시던 세상에서 가장 맛없던 된장찌개가 그립습니다. 제자 육군 중장 강지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박선영의 메마른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강지환. 그녀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천재적인 두뇌와 불같은 정의감을 지녔지만 그 정의감이 너무 고다 스스로를 부러뜨릴 것만 같았던 생도. 불의를 보면 계급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달려들던 그의 성정은 위계 질서가 전부인 군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모두가 혀를 찼다. 저러다 대위 계급장을 달기도 전에 군복을 벗게 될 것이라 수군거렸다. 그러나 박선영은 보았다. 그의 거친 저항 속에 담긴 사람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이상을. 그런 그가 군단장이 되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수만 명의 병사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가슴 벅찬 대견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아껴온 만년필 한 자루가 고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쓰시던 유품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교수로 임용되던 날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수많은 제자들의 논문을 채점하고 추천서를 써주었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내일 당장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낡은 펜 대신 새로운 지휘관이 된 제자에게 어울릴 만한 최고의 만년필을 선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펜촉으로 써내려갈 수많은 명령들이 부디 단 한 명의 억울한 병사도 만들지 않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박선영은 수십 년 만에 꺼내 입은 낡은 정장의 뻣뻣함을 느끼며 집을 나섰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 위로 드문드문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른 만년필이 담긴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 고민하며 쓴 작은 카드 한 장도 함께였다. 내가 너 처음 만난 날 글씨체가 참 단정했지. 이제는 그 손으로 명령서를 쓰고 사람의 마음을 적는구나. 서울에서 제5군단 본부가 있는 경기도 포천까지의 여정은 이른을 훌쩍 넘긴 노구에겐 고행이나 다름없었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는 허리를 아프게 찔렀고 히터바람은 답답하게 숨을 죄어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점차 낯선 시골의 풍경으로 바뀌어 갔다. 꼿꼿하게 편 허리가 조금씩 쑤셔왔지만 수십 년 만에 만날 제자를 생각하는 설렘이 고단함을 잊게 했다. 과연 그는 얼마나 변했을까?
별 3개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가르쳤던 순수한 이상을 잊어버린 그저 그런 권력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편지에 담긴 진심 어린 문장들을 떠올리며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강지환은 그럴 아이가 아니었다. 몇 번의 환승 끝에 버스는 마침내 승진이라는 부대명과 함께 거대한 위병소가 보이는 정류장에 멈춰 섰다. 박선영이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군부대의 풍경은 그녀가 평생 몸담았던 대학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철조망, 위압적으로 도열한 장갑차, 그리고 총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은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평생을 글로 쌓아온 노학자에게 총과 칼로 세워진 3개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고 차갑게 느껴졌다. 심호흡을 한 번 한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문을 향해 다가갈수록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설렘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드디어 위병소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정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앳된 얼굴의 일병이 훈련받은 대로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연로한 노인을 대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는 남아있는 듯 했다. 박선영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강지환 군단장님의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말에 일병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다. 군단장. 이제 갓 입대한 그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의 이름이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손에 들고 있던 방문자 명단을 뒤적였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명단에 성함이 없으십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닙니까? 아닐세. 제오군단이 맞을 텐데. 군단장 비서실에 한번 확인을 해줄 수 있겠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이군. 박선영이 차분하게 요청했지만 바로 그때 위병소 안에서 누군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뭐야, 또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근무 똑바로 안 서.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걸어 나온 것은 위병소 책임자인 조상필 상사였다. 간 40을 넘긴 듯한 그는 달고 다른 군 생활에 찌든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박선영의 낡은 정장과 손에 들린 작은 쇼핑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할머니, 여긴 막 찾아와서 떼쓴다고 되는 데가 아니에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담긴 말투였다. 박선영의 얼굴이 희미하게 굳었다. 평생을 존경받는 학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식의 하대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나는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문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네. 군단장님의 초청을 받았고. 군단장님 초청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조상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주변의 다른 병사들까지 힐끔거리며 비웃음을 머금었다. 한순간에 그녀는 존경받는 노학자가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정신 나간 노파 취급을 받고 있었다. 어디서 군단장님 함자는 주워 들어가지고. 요즘 할머니들 수법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야. 일단 군단장 핑계 대고 들어가서 억지 민원 넣고 들어눕고. 내가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줄 아시오? 명단에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시죠. 없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도 바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선영의 가슴에 박혔다.
이것이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인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제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라도 군단장님께 전해주시게.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다고. 그녀는 정성껏 포장한 만년필이 담긴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하지만 조상필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쇼핑백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선물? 이게 선물입니까? 누가 봐도 쓰레기지. 군단장님께서 이런 너절한 걸 받으실 것 같습니까? 차가운 철문 앞 한평생 지켜온 늙은 스승의 진심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집으로 짓밟히고 있었다. 조상필의 입에서 나온 쓰레기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박선영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순수한 경멸 그 자체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을 거칠게 낚아챘다. 힘없는 노인의 손에서 빠져나간 쇼핑백은 허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디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 대단한 선물이 뭔지. 조상필은 포장지를 미련 없이 북북 찢어발겼다. 정성스럽게 매듭 지어진 리본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였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케이스를 탁 소리가 나게 열자 그 안에서 짙은 남색 몸체의 은은한 백금 장식이 빛나는 만년필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상필의 눈에는 그저 비싸 보이는 펜 한 자루일 뿐이었다. 꼴에 펜은 번지르르 하네. 이런 걸로 사단장님 마음이라도 사보시려고?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우리 군단장님은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는 만년필을 조심성 없이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장난감처럼 허공에 휘둘러 보더니 더욱 모욕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그는 펜을 들고 곧장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커피 자국이 얼룩진 낡은 책상 위로 아무렇게나 툭 던져버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년필은 기름때 낀 책상 위를 굴러 방금 전까지 누군가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 옆에 멈춰 섰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고귀한 진심이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뒤섞여 더럽혀지는 순간이었다. 박선영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책상 위에 내팽개쳐진 자신의 마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슬픔보다 더 지독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평생을 지켜온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스승으로서의 명예가 저 지저분한 책상 위에서 뒹구는 만년필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다. 처음 보는 노인에게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했는지 아까까지만 해도 낄낄거리던 병사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조상필 자신도 순간적으로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어허 꺼보라고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펜 한 자루잖아. 이런 걸로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니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선영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짐승처럼 상처 입은 걸음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어깨는 먼 길을 온 고단함보다 방금 겪은 짧은 순간의 모멸감으로 훨씬 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박선영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그녀는 부대 정문을 등지고 정류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위병소 주변은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조상필은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이 무거운 분위기에 안절부절 못하며 괜히 헛기침만 반복했다. 다른 병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서 있었다. 모두가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하고 동조했던 그 야만적인 광경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부대 안쪽으로부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숙함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의 앞 보닛에는 군단을 상징하는 기봉에 별 3개가 선명하게 수놓인 군단 장기가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꼬티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군단장의 차량이었다. 위병소의 모든 군인들의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조상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바로잡고 다른 병사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경례 준비를 시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하필 지금 군단장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인가? 방금 전에 소란을 보셨으면 어떡하지? 아니, 보셨을 리가 없다. 이미 저 노파는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속도를 줄이며 위병소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다. 운전병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 갓 부임한 신임 군단장 강지환 중장이 내렸다. 잘 다려진 전투복, 굳게 담은 입술과 강직한 눈빛에서는 수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위엄이 흘러나왔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충성! 조상필과 위병들은 부서져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강지환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위병소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와 병사들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조상필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대답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환의 시선이 위병소에서 멀어져 가는 한 노인의 뒷모습에 닿았다. 낡고 소박한 정장, 세월의 무게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평범한 노인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뇌리 깊숙한 곳에 각인된 결코 잊을 수 없는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수십 년 동안 불효하게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런 곳에서 마주칠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 뒷모습을 향하고 있었다. 무언가 강렬한 힘이 그를 이끄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어르신. 강지환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 박선영의 힘없는 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세월의 깊은 골이 패인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눈. 강지환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기억 속 낡은 강의실에서 열정적으로 군사 철학을 논하던 젊고 서슬퍼렇던 여교수의 모습과 눈앞에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이 겹쳐졌다. 모습은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학자의 깊고 고요하면서도 상대를 꿰뚫어보는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교수님? 박선영 교수님 맞으십니까? 강지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터져나온 절규에 가까운 부름이었다. 박선영의 슬픈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복잡하게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환이 자네가 정말 자네가 강지환인가?
박선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한마디에 강지환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군단장이 아니었다. 20살의 철없던 생도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박선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낡고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교수님, 맞으셨군요. 제 은사님이 맞으셨습니다. 제가 지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나일세. 자네를 보러 왔네. 훌륭한 장군이 된 내 제자를 축하해 주러 왔어. 그 순간 강지환의 시선이 위병소의 지저분한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만년필과 바닥에 뒹구는 찢어진 포장지를 보았다. 그리고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된 조상필의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강지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감격과 반가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더 차가운 분노로 돌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위병소를 향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다. 조상필과 위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보고해. 5초 준다. 강지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휘관의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상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다. 그것이 이 어르신께서 약속도 없이 군단장님을 뵙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강지환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규정대로 돌려보내려던. 규정? 강지환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서웠다. 연세 지긋하신 어른께서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능멸하고 그분의 진심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자네가 말하는 규정인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가?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은 내 스승이시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란 말이다. 그런데 감히 그런 은사님을 너희가 감히. 강지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박선영에게 고개를 돌려 깊이 허리를 숙였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들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군단장이 별 3개를 단 장군이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모습.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선영은 그런 제자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용서이자 위로였다. 이강철은 허리를 펴고 다시 조상필을 향해 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워져 있었다. 조상필 상사. 자네가 오늘 더럽힌 것은 내 스승님의 선물이 아니야.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명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뼈에 새기게 해주겠다. 그의 선고와 같은 말에 조상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다리가 풀리고 말았다. 강지환의 선고와 같은 말에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조상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위병소 안을 가리키며 곁에 있던 헌병에게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기 버려진 만년필 케이스와 찢어진 포장지 조각까지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정중하게 수습해 오도록. 헌병이 황급히 달려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챙겨왔다. 강지환은 그것을 직접 받아들고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다루듯 찢어진 포장지를 곱게 펴고 케이스의 먼지를 손수 털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조상필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강지환은 수습된 케이스를 꿇어앉다시피 한 조상필의 눈앞에 내밀었다. 열어봐. 조상필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케이스를 열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만년필이 그의 죄를 비웃는 듯 했다. 강지환은 케이스 안에 고이 접혀있던 작은 카드를 가리켰다. 읽어.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명령이었다. 조상필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지환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결국 조상필은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과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내가 너 처음 만난 날 글씨체가 참 단정했지. 이제는 그 손으로 명령서를 쓰고 사람의 마음을 적는구나.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그곳에 서 있던 모든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고귀한 마음을 짓밟았는지 깨닫고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 문구가 아니었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깊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담긴 기도문이었다. 조상필은 마지막 글자를 읽고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강지환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오늘 쓰레기라 부르며 내팽개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나. 자네는 단순히 펜 한 자루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존경과 신뢰를 더럽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자의 군복을 벗겨라. 그리고 당장 구속 수사하도록. 한치의 온정도 베풀지 마. 오늘 위병소 근무자 전원 역시 직위 해제하고 감찰부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짓이다.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이었다. 헌병들이 다가와 통곡하는 조상필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오만이 쌓아 올린 성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박선영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군단 장용 세단 문을 직접 열고 허리를 깊이 숙여 스승을 에스코트했다. 교수님, 이런 누추한 곳에 세워둘 분이 아니신데.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늙은 스승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늘고 앙상했다. 강지환은 그 가냘픈 팔을 부축하며 그녀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 겪었을 고단한 여정과 방금 전 겪었을 끔찍한 모멸감을 떠올렸다. 가슴 한쪽이 저며왔다. 군단장이 직접 한 노인을 부축하여 차에 태우는 모습에 마주치는 모든 장병들이 걸음을 멈추고 경례를 했다. 그들은 군단장 옆에 허름한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군단장의 극진한 태도를 보며 그녀가 도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군단장 집무실은 갓 부임한 주인을 닮아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였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군사 지도와 작전 현황판이 이곳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박선영을 가장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 부관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도록 지시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쇠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손때 묻은 만년필 한 자루를 소중하게 꺼내왔다. 수십 년 전 졸업식 날 박선영이 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펜이었다. 교수님께서 주신 펜입니다. 소위 임관 보고서부터 대대장 시절의 첫 작전 명령, 그리고 이곳 군단장 부임 서류까지 제군 생활의 모든 중요한 문서에 이 펜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고 싶을 때도, 때로는 권력에 취해 교만해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펜을 잡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지만 그 무게 또한 칼보다 무겁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요.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박선영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새 만년필 케이스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낡은 펜은 정의를 꿈꾸던 학생의 것이었네. 이 새 펜은 이제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의 것이야. 그 무게를 감당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네. 스승의 따뜻한 위로에 강지환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박선영은 그런 제자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군단장 강지환의 이름으로 제5군단 전 부대의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하달되었다. 장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긴장된 표정으로 군단 사령부 대강당으로 모였다.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강단에 선 강지환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오늘 아침 우리 제5군단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적의 공격 없이 완벽하게 패배했다. 좌중이 술렁였다. 강지환은 그날 아침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자신의 스승이 당한 모욕 그리고 그 스승 앞에서 자신이 흘렸던 부끄러운 눈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우리의 총과 계급이 힘없는 민간인을 위협하고 모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부대의 문 앞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사관의 일탈이 아니다.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오만과 무례함이 싹 트는 것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패배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부로 우리 제5군단의 지휘명령 1호를 하달한다. 이 시간부로 우리 군단의 존재 이유는 승리 이전의 존중임을 분명히 한다. 계급의 높낮이를 떠나 병사 상호 간의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인 국민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를 어기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피 끓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위병소 만년필 사건을 계기로 군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그의 개혁은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제5군단에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박선영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강지환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간청했지만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네. 오늘 하루만으로도 내게는 과분한 시간이었어. 강지환은 더 이상 스승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스승을 집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도록 지시했다. 아침에 타고 왔던 낡고 삐걱거리는 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락한 승용차였다. 부대의 모든 주요 간부들이 정문까지 나와 도열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임 군단장의 스승이라는 노학자에게 깊은 존경심을 담아 경례를 했다. 아침에 그녀가 겪었던 냉대와 모욕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환과 부대 간부들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 경례를 했다. 박선영은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고단했지만 더없이 충만한 하루였다. 텅 빈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불을 켰다. 그리고 강지환이 다시 정성껏 포장해준 만년필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선물한 펜과 함께
수십 년 된 낡은 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자의 필체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다. 교수님, 이 낡은 펜은 이제 제가 아니라 교수님의 서재에서 지난 세월의 영광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펜으로 교수님의 가르침이 부끄럽지 않은 군대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박선영은 두 자루의 펜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고요한 서재 안 늙은 교수의 얼굴 위로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날 이후 제5군단에서는 만년필 사건이라 불리는 하나의 전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전설은 군인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어떤 교리보다 더 엄중한 가르침으로 병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다.